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이제 외화 유동성 부족 시에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이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갑자기 끄집어내느냐 하면요. 기업은행 팀장, 그러니까 IBK 기업은행이라고 하죠. 요즘은 기업은행 팀장분이 중국에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뭐 시간은 이제 조금 걸리겠지만은 뭐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외환시장 또 뭐 주식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도 점검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중국의 이제 외화 유동성이 이제 과연 부족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중국 외환 보유고는 2014년 말에 약 한 3조 8,7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7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아직 통계는 안 나왔어요. 2021년 말은. 근데 2021년 10월 말 통계를 보니까 중국 외환 보유고가 3조 2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7년 동안에 약 한 6,500억 달러가 감소한 거죠. 근데 이제 이어서 이제 기업은행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하는 이유인데 같은 기간 이제 경상수지는 1조 7천억 달러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이라면 뭐 외환보유고가 증가해야죠. 한국은 증가를 했거든요. 경상수지가 10년 동안 뭐 계속 흑자로 보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도 많이 줄었고 최근에 와서 이제 대외부채가 증가하는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줄었단 말이에요. 또 자산이 늘고 대외 자산이. 그런데 이제 중국은 지금 경상수지가 1조 7천억 달러 또 무역수지는 3조 6천억 달러예요. 그 지난 한 7년 동안 그 정도 이제 증가를 했는데 외환보유고는 줄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외채가 이제 뭐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헝다도 외채 상환을 못 하는 거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 차원에서 외채부터 먼저 상환하거든요. 국내 문제는 뭐 시간을 두고 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채 문제는 그 국가 신뢰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또 신용 등급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채는 먼저 갚아야 정상인데 헝다 사건에서 외채 상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단순히 헝다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 문제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있는데 그 우선은 이제 뭐 무역수지 3조 6천억 달러 흑자는 이해는 돼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해도 무역수지는 중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지요.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역수출인데 미국 국민들한테 팔기 위해서 역수출을 하는 것도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다른 나라 무역수지 적자를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미국에 판매하는 거는 애플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그 외환 수급 사정도 그렇고요. 문제될 게 없거든요. 통계상 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김영희 교수가 이제 그것까지도 포함해가 미국의 대부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통계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싶죠. 특히 이제 미국은
다국적 기업이 뭐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S&P 500 기업의 뭐 한 40% 정도가 그 외국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더군다나 뭐 캐나다 GDP의 한 40%는 또 미국 기업이 창출하거든요. 멕시코도 뭐 포트가 있으니까 미국 기업이 멕시코 GDP 창출에 크게 기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무역 수지를 가지고는 미국이 그 대부채가 많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아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 두리뭉실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면 방향을 이제 놓치거든요. 그래서 김영희 교수 같은 분이, 뭐 안유아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정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중국 정시를 장밋빛으로 봤는데 뭐 핀트가 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외환 보유고가 결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뭐 가장 흔한 얘기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인데, 중국의 이제 경상수지는 다국적 기업이 많아가지고 사실상은 그거 정보가 지금 공개를 안 할 거예요. 제가 중국 외환 당국이라도 이 정보 공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 그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를 빼버리고 나면 어, 적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의 외화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무역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이 무역을 하는데 왜 외화부채가 계속 증가하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은 그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수입도 많기 때문에 뭐 중간재 제품을 다들 수입하잖아요. 한국도 중국에 수출하는 게 다들 중간재 제품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그걸 조립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데, 그러면 중간재 제품 수입 대금 빼버리고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 많으니까 그거 빼버리고 하면, 뭐 안녕하 교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국의 매출액 마진 이런 기업들 2%밖에 안 된다고. 예? 우리는 4%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이 무역 수지를 창출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하튼 중국 기업의 외화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중국 기업의 무역 수지가 통계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통계는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시간은 걸리니까, 공산주의 국가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외환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됐다면 뭐 외환위기로 이미 발전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환 보유고를 구성하는 게 외국인 직접 투자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가지고 중국하고 합작을 하더라도 그 결국은 외화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많은데 이제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환경에 이제 직면해 있다. 모두 다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직접 투자를 기대하기 이제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또 중국의 이제 외환보유고 관리도 본격화되면 결국 다국적 기업도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직접 투자도 원래는 현격하게 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외국인 정권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금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면 중국 외환보유고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중국 정시가 이제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외화 수요 공급을 이제 기대하기 힘든다. 뭐 안여하 교수님은 중국 주식이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기회가 왔다 하는데, 글쎄요. 그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망가지고 있기 전에는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외화 차입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헝다가 이제 상한을 제대로 못하면 나머지 기업들도 외화차입이 이제 어려워지거나 또 연장을 해주더라도 지난해까지 2년 해줬다가 원래 1년 해주거나 6개월 정도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외채가 증가하는 것도 이제 문제일 수 있고, 또 이제 경상수지 적자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은 통계상으로 보면 경상수지 적자 아니에요. 흑자지. 또 이제 중국이 이제 해외 직접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많은 투자도 많아요. 볼리비아가 아니고 베네수엘라네요. 베네수엘라의 투자 금액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외화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투자 금액을 건집니까?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석유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 베네수엘라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투자가 돈이 묶였다는 얘기도 되죠. 투자 손실을 봤다는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원자재 생산 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석유를 제외하고 또 희귀금속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2021년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중국 경제가 좀 망가지면 중국이 이제 원자재 최대 소비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자재 수요가 준다는 거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투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 1대1로 사업을 한 국가들이 다 신흥국들이 많은데, 이 신흥국들이 지금 뭐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빌린 돈일 수도 있는데, 빌린 돈도 많겠죠. 차관 조건도 있으니까. 차관이라는 말 자체가 빌려주는 거거든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돈이 묶인 국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외환 보유고 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베네수엘라 투자도 외환 보유고 관리가 잘 못한 거고, 그 다음에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또 돈이 없는 국가에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것도 외환 보유고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환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용 외환 보유고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많더라도 가용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외화 부채는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들도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왜 수출이 많은데 외환 보유가 줄까요? 더군다나 무역 수지는 3조 6천억 달러예요. 7년간 흑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환 보유고는 6천억 달러 감소한 거죠. 6,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많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그냥 뭐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니까 위기로 발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하니까. 예?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환경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환율을 상반기까지만 보겠다라고 한 이유이기도 하죠. 중국 불확실성이 상반기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상반기까지만 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화자산이 많더라도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 많은 경우인데, 이제 중국이 이제 대표적인 국가라는 거죠. 외화자산이 많아도. 우리도 뭐 외화자산이 그 주식이나 이런 거 형태로 많이 있어도 지금 환율이 오르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이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기업도 하고 이러니까 그 환율에 대해서 지난 10년 이상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데, 원래처럼 이렇게 1180원대까지 올라가 가지고 6개월 이상 유지된 해는 10년 동안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중국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도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했어요. 대자산 중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홍콩 ELS 상품, 그죠? ELS 상품인데 그게 이제 깨지 버리면 이제 완전히 손실이 나는 거고, 그리고 깨지기 전까지는 돈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화가 어렵다는 거죠. 그 투자자들이 이제 만기가 돼가 이걸 내 갖고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외환 보유가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 아니다. 묶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냥 수익성도 수반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한 사람 많거든요. 테슬라 주식이 뭐 약 한 26조 달러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26조 달러면 거의 뭐 엄청나잖아요. 26조 달러가 아니네요. 그 26조 원 정도네요. 그러니까 테슬라 한 종목에 그 26조 원을 그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2조 달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도 테슬라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늦게 들어간 사람을 중심으로 돈이 묶여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가용 외환 보유고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은 외환 보유고에는 안 들어가 있죠. 외화 자산으로 이제 바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서 확보한 외화를 이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그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 국제 대조표상 이제 외화 자산으로는 바뀌가 있어요. 근데 외화 자산도 그 사고 팔고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외환위기로 또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현재 뭐 안유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뭐 중국 공산당 당원 출신이니까 좀 뭐 정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외화를 뭐 바꾸어주는 금액도 한도까지도 안 해주고 그 한도조차도 받기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외화 대출조차도. 그러니까 외환이지 돈을 바꾸는 게 외환이니까 외환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상자산 그래도 중단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외환 유동성, 그러니까 외화 유동성 위기를 방어하는데 또 목적이 있었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여하튼 중국이 지금 현재 가용외화는 그래 많지 않다. 외환 보유고가 있다 하더라도 가용외화가 많지 않은 것은 뭐를 증명하느냐. 기업이 계속해서 외채가 증가하고 흥다 사건이 터졌는데 외채를 못 갚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 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외화자산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의 지금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환경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 외환 보유고 사정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 중국 위안화가 이제 한국에서 직거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와 중국 위안화가 이제 맞교환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중국인들이 이제 달러가 부족하면 우리는 중국하고 위안화 거래가 많으니까 위안화를 가지고 결제할 수 있어요. 그것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직거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뭐 원화로 바꿔가지고 또 달러를 매수할 수도 있고, 위안화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직거래까지 하고 있으니 또 바꿔줘야 되겠죠. 달러로 환전을 요구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뭐 실물 경제도 뭐 문제가 되지만은, 그리고 외환시장 또 나머지 금리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중국 외화 유동성 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 내년도 내년이지 그러니까 올해네요. 올해 그 환율 전망을 하면서 6개월만 하고 또 환율을 변동폭을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외환시장 환경이 안 좋다고 하면서 1140원까지 낮춘 거는 좀 납득이 안 된다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원래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외환을 들고 나가고자 하면요 환율 하락을 유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약을 하락을 유도하는 방법이 NDF 시장에서 선물한 매도를 해버리면 환율 하락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제 1140원까지 그 예상은 1160원 정도 내릴 것이 1140원까지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DF 시장에서 그 우리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매도를 유도하는 거죠. 한 2%만 해도 레버리지가 20배이기 때문에 그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두 매도에 들어가면 환율이 예상과 달리 하락폭이 커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가 이제 1140원까지 그 어떻게 보면 저점을 낮춰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하튼 원래는 그 외환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자산시장 모두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모두 중국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